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소음진동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훈입니다. 자, 이 과목의 1강 활기차게 한번 출발을 해볼 텐데 소음 측정입니다. 첫 번째 챕터가 측정이라는 거는 1과목에서도 사실 있었던 챕터인데 이 과목의 1챕터가 왜 이제 소음 측정으로 시작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측정은 실무적인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측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1챕터에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소음 측정의 장비를 갖다가 이제 선정합니다. 굉장히 이제 실무적이죠. 자, 먼저 소음의 측정 방법에 따라서 장비를 뭘 쓰느냐 달라지는데 첫 번째, 주관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이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이 청감을 이용하는 거죠. 인간의 귀를 이용하는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인데 사실 이 귀라는 게 어떻죠? 굉장히 또 정확해요. 그래서 주관적인 방법이 또 먹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소음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언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법적인 기준치를 뭐 넘냐 안 넘냐 이거를 이제 처음에 어떤 이제 부지에 뭐 공장을 건설할 때 이거 평가하기도 하지만은 운영할 때 평가하기도 하지만 민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소음이라는 거, 악취라는 거, 이런 감각적인 이제 공해들은 사실 이제 귀나 코, 이런 이제 감각적인 기관에 사실 의존하는 것도 굉장히 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방법은 인간의 귀를 이용하고 객관적인 방법. 근데 이제 우리가 수치화하고 서류화하려면은 객관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그래서 측정기기, 바로 이제 소음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소음을 이제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측정할 때는 한 곳에서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 군데로 좀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 소음원, 전파 경로, 수음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눕니다. 자, 소음이 발생한 지점이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바로 소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흘러가죠. 어디로 흘러가냐면 뭐 주변의 주택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흘러가는 그 경로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전파 경로라고 그래요. 전파 경로. 자, 그러면 소음원에서 이 지점에서 한번 측정하고 전파 경로에서 또 한번 측정하고 그 다음에 요 지금 사람이 직접 이제 귀로 이 소음을 갖다가 노출이 되는 그 공간이 바로 뭐냐면은 소음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측정이 진행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레벨, 스펙트럼 지향성, 음향 효과, 차음성, 암소음의 시간 및 공간 분포. 암소음은 이제 우리 배경소음이라고 배웠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같이 조사를 해야 우리가 원활한 소음의 측정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소음 측정 장비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요. 먼저 소음계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실 부분인데 물리적인 음압 레벨을 뭘로 보정을 했다고요? 인간의 청감에 대해서 보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 1과목에서는 이제 등청감 곡선이라는 개념 배웠었고 다 이제 보정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지표들이었었죠. 자, 그래서 소리의 크기 레벨의 근사한 값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바로 소음계죠. 결과적으로 기기로 측정해도 인간의 귀에 어느 정도로 지금 들릴 것이냐가 정량적으로 평가가 돼야 되니까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음계입니다. 그 다음에 소음을 이제 측정할 때 이 소음계를 이용해서 자, 우리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청 주파수 범위에 한한다. 자, 가청 주파수 얼마로 배웠습니까? 그렇죠. 20에서부터 2만 헤르츠예요. 그러니까 최고 저음이 20, 최고 고음이 거의 뭐 초음파에 가까운 2만인데 요 사이에서만 주파수가 측정돼야 되고 사실 여기서 정말 많이 쓰는 주파수는 뭐 우리가 100에서 한 8,000 정도라고 봅니다. 특히 요 영역에 해당하는 주파수가 우리가 많이 노출되는 주파수라는 거죠. 음의 높낮이가 된다라는 얘기고 이 이상 벗어나는 걸 굳이 측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청 주파수 범위만 하면 되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이제 특정이 많이 노출되는 그런 이제 주파수만 분석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귀의 판단 능력 이상을 조사할 필요가 없죠. 우리 귀는
우리 1dB부터 약 한 120dB까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너무 작거나 크면은 못 느껴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귀의 판단 능력 이상을 갖다가 조사할 필요가 없죠. 1dB 미만이 되는 소리를 갖다가 뭐 측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음의 물리적 세기보다는 되도록 근사적으로 귀로 느끼는 크기 레벨 혹은 시끄러움에 결부된 양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 1과목에서 배운 것들은 우리가 데시벨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것을 이제 등청감곡선으로 보정을 했었을 때 우리 귀에 어느 정도로 들리는지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소음계 이제 취급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취급할 때 첫 번째 반사음의 영향이 있을 때는 요거를 좀 잘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반사음이라는 건 뭐였었죠? 우리 음이 아 하면은 어떤 벽면에 또는 물체에 반사돼서 울리는 거죠. 그죠? 다시 되돌아오는 음인데 이 반사음이 있었을 때 소음 측정이 오차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반사음의 영향이 있다 그랬을 때는 그런 영향이 없게끔 특히 우리가 이제 마이크가 이제 소음계에 달려 있는데 그 마이크로폰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폰을 사실 줄여서 마이크로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마이크를 댈 때 반사음의 영향이 최소화되는 지역에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주위에 뭐 장애물 같은 거, 반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좀 없는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고, 자, 니은번 또 나왔습니다. 청감 보정 회로의 사용. 이거 뭐 1과목에서도 한 2번 정도 봤었고, 이 과목에서도 역시나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청감 보정 회로는 될 수 있으면 데시벨 A하고 C를 같이 측정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A 특성하고 C 특성을 같이 측정을 해야 C 특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 여기는 저주파 성분이 현저하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하고 C 특성이 값이 데시벨이 비슷하다 라고 했었을 땐 여기는 고주파 성분이 현저하다, 많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계기의 동특성 사용법인데 이거 뒤에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환경에서 이제 측정하는 거 또 배출 허용 기준에서 이제 소음 측정할 때마다 약간씩 달라지긴 한데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두 가지인데 소음의 변동이 적다. 그랬을 때는 뭘로 측정한다? 우리가 이제 이 조작을 할 수 있는데요. 소음계의 조작을 슬로우로 놓고 측정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소음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변동이 좀 크다라고 했을 때는 패스트로 우리가 놓고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뭘로 많이 쓰냐? 그렇죠. 변동이 많기 때문에 패스트로 놓고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구분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변동이 작으면 슬로우, 많으면 패스트로 우리가 놓고 측정을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죠. 우리 소음계 구분으로 들어가는데 청취식과 지시식이 있어요. 청취식은 뭐냐면, 자, 여기에서 표준 발음기라는 걸 씁니다. 이렇게 우 하고 발음이 나든 또는 소리급새처럼 둥 하고 이제 울리는 소리가 나는 기구를 써가지고 그 기구가 우리 귀랑 비교했을 때 음의 크기가 지금 더 큰지 작은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상당히 주관적이죠. 사람의 청력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심리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청취식은 객관적으로 쓰기는 조금 어렵다. 근데 청취식도 써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지, 그죠? 예를 들면 뭐 여성에 대한 소음 특성을 조사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주관성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오히려 기계보다도 발음기를 이용하고 여성 표본을 그 실험자분들을 모아놓고 평가를 했을 때, 또 노인분들을 평가했을 때, 젊은 분들 평가했을 때 특성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 취급하는 이 소음 진동의 영향을 갖다가 정량적으로 판단할 때는 잘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지시식 같은 경우에는 지침 및 디지털 방식으로 대부분의 소음계가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소음계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정밀소음, 보통소음, 그리고 간이 소음계로 구분이 되고,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면 가장 우리가 많이 노출되는 그 주파수인 요 보통소음계의 주파수. 그래서 보통소음계를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밀소음계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냐면 소음이 특정하게 고주파만, 특정하게 저주파만 나오는 경우에는 이 정밀소음계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정밀하게 소음을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도 정밀 소음계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소음계 종류와 주파수 범위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일반적인 소음계의 주파수 범위 얼마야? 그러면 보통 소음계의 범위로 알아두시면 돼요. 31.5에서 4000Hz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크로폰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폰 뭐라고요? 이건 이제 줄여서 MIC만 따면 앞에 이게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이크의 풀네임은 마이크로폰이고요. 얘를 줄여서 마이크가 되는데, 소음 측정할 때도 우리가 이 지금 소음계를 이렇게 갖다 대는데 이 앞에 뭐가 있어야 측정이 되겠어요? 얘를 수음할 수 있는 마이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마이크가 종류가, 이 마이크로폰의 종류가 크게 한 4가지로 나누고,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 2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특징 보는데, 여러분들 다이내믹 마이크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마이크일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방 가시면은, 노래방 좋아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노래방 가면 있는 그 마이크, 그것이 바로, 그렇죠, 그게 이제 다이내믹 마이크예요. 그래서 우리 그 앞에 이렇게 은색으로 돼 있죠. 또 노래방에서 이거 마이크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쿵 소리 나지만 고장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날 수도 있죠. 날 수도 있는데 다른 마이크에 비해서는 고장이 좀 덜 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콘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음실에서 많이 쓰는, 요새는 유튜브가 하도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뭐 유튜브 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이 콘덴서 마이크를 쓰는 경우가 있죠. 제 유튜브에서도 콘덴서 마이크를 쓴 적이 있고 뭐 다이나믹도 쓴 적이 있는데, 콘덴서를 쓰게 되면은 멀리서 얘기해도 수음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뭐 숨소리라든지 기계 소리까지 같이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잡음이 없는 공간에서만 쓰기가 굉장히 유효한데, 우리가 사실은 소음을 측정할 때는 잡음이건 뭐건 여러 가지가 다 수음이 되는 게 더 좋겠죠. 그죠? 다이내믹은 특정하게 지향성을 가진 소음. 그러니까 딱 대고 말할 때만 소리가 잘 들어가고 좀만 떼도 소리가 안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컨덴서 같은 경우에는 떼도 잡음까지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소음계는 뭘 쓸까요? 그렇죠. 컨덴서를 쓰는 게 좋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컨덴서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기본적인 컨셉을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다이내믹부터 보죠. 목소리나 악기 등의 소리 신호가 마이크에 도달하면 고정 자석 주위로 감겨있는 무빙 코일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이런 형태의 마이크로폰이 되겠고요. 자, 특징은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내구성이 강하고 좀 저렴해요. 그리고 강한 음압에 잘 견디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공진 주파수가 낮은 곳 이런 데서도 마이크로폰, 이 다이나믹이 좀 적합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말로 정전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얘는 이제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소리 신호가 콘덴서 양극 사이에 존재하는 전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전하가 변화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전류 흐름의 강도를 분석해서 전기 신호로 바꿔서 우리가 이제 음압을 측정하는 형태가 이제 콘덴서형 마이크로폰이 되겠고, 그래서 상당히 고감도다,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팬텀 파워라는 것을 반드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로폰을 쓸 때는 팬텀 파워, 뭐 보통 이제 48V 뭐 이런 그 팬텀 파워를 쓰게 되는데, 그 팬텀 파워가 반드시 공급돼야만 수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특징은 충격이나 습기, 바람에 굉장히 약해요. 노래방에 이 콘덴서를 뒀다가는 내가 노래하고 있는데 옆 친구의 그 말소리까지 같이 들어가고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떨어졌다가는 바로 고장나서 노래방 비용보다 이거 물어주는 비용이 더 커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콘덴서 그래서 마이크로폰은 특수한 용도, 이렇게 소음 측정이나 녹음용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또 넓은 주파수 범위에 걸쳐 가지고 평탄한 특성을 가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앞전형이 있습니다. 크리스탈형이라고도 하는데, 앞전 효과로 큰 출력을 얻지만은 음질이 좀 좋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특수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뭐 수중 마이크 이런 데서 이제 사용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전자형 마그네틱형 마이크로폰인데, 얘는 자기 저항의 변화를 이용해 갖고 그 회로 일부에 감긴 고정 코일에 기전력이 생깁니다. 자기가 이제 변하면, 자기 저항이 변하면 기전력이 생기는데, 이것을 이제 이용하는 방식이고,
얘는 굉장히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보청기 같은데 쓰기가 좋은 형태가 이 전자형 마이크로폰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측정 장비의 교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교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리고 장비마다 이 교정하는 그 디테일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 다 출제할 수는 없죠. 뭐 장비는 계속 진화하는 것이고, 그게 뭐 교정 장비, 일반화된 장비의 교정 방법을 써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세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류 정도, 그리고 가장 이제 아주 굵직한 특징 정도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정을 할 때 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음압 교정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음압 교정기의 기준이 94dB 1000Hz 기준이에요. 이렇게 딱 놓고 마이크로폰에 부착을 시켜갖고 가동시키면서 교정기의 음압 레벨과 같게 이 조정자를 조절해가지고 조정하는 방식이 음압 교정기입니다. 우리 기준 레인지가 94dB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레벨 레인지를 우리 80으로도 바꿔보고 100으로도 바꿔봐요. 그러면서 전환됐을 때 그 오차가 나오는데, 오차를 줄이는 형태로 교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폰 자체에, 소음계 자체에 내장 신호가 들어있어갖고, 이 신호가 말 그대로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신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호를 이용해서 교정을 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소음 측정의 이제 기초 파트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등가 소음도가 또 나왔어요. 우리 1챕터에서도 사실 공부한 내용인데 왜 집어넣었을까요? 그렇죠. 얘가 이 과목에서도 또 나온다. 그리고 약간 응용돼서 또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1과목 끝났을 때 벌써 큰 능선을 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2과목에서도 겹칠 것이고 3과목도 4과목 계속 겹칩니다. 이 내용들이. 자,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즐거워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할 것이 이제 산더미가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자의 형태로 가셔야겠죠. 계속 할수록 가속도도 붙고 점점 이제 공부가 쉬워지는 형태로. 벌써 오셨어요. 지금 1과목 끝내고 2과목을 오셨잖아요. 그죠? 이미 그 가속도로 들어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얘 식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I1, 얘가 이제 FI. FI가 뭐였었냐면 그 시간에 대한 분율이죠. 전체 소음 노출 시간 중에 대상 그 데시벨에 대한 노출 시간이 FI. 시간에 대한 분율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곱하기 소음 레벨은 이렇게 지수의 형태로 Li 나누기 10 해갖고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경우 있겠죠. 90dB로 한번 또 소음이 나오고 80dB로 이렇게 소음이 나오는데, 여기에 소음이 90dB로는 뭐 10분 노출이 됐고 80dB로는 5분이 노출이 됐다. 그럼 이제 여기다 대입한다고 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런 식이죠. 여기에 FI는 전체 노출 시간 중에 지금 대상 소음의 노출 분율입니다. 그럼 전체 시간이 얼마냐면 10 플러스 5에서 15예요. 15 중에 얼마죠? 지금 90dB이면 10분이 노출된 거예요. 요만큼이 이제 노출 빈도, FI가 되겠고 분율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에 여기 지금 여기 데시벨이 들어가는 거죠. Li에 90 나누기 10. 여기에 시그마니까 플러스. 자, 이쪽 80dB 쪽도 해보면 15 중에 5가 되겠고, 그 중에 여기 이제 80dB. 요렇게 해갖고 요거 계산기로 눌러주시면 등가 소음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 복습 한번 해봤고, 자,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배경 소음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 보정치를 산정할 수 있는 이제 식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 보정치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배경 소음이 다소 지금 측정 소음도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차이가 너무 크면은 사실 영향이 없는 거고. 왜냐하면 측정 소음도에 비해서 소음이 작은 거니까. 근데 비슷비슷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때랑 가만히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이때도 거의 에 준하는 소음이 잡음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대상 소음하고 지금 배경 소음이 비슷하면 보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 보정치 산정식을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에
로그에 1-10에 여기 마이너스 0.1D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D가 뭐냐면은 요게 측정 소음도하고 배경 소음도의 차가 되겠습니다. 소음도 마이너스 배경 소음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제 D값에다 집어넣으면 보정치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보정치가 뭐 마이너스 3 정도가 됐다. 그러면 우리 실제 측정한 소음도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측정했더니 80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3을 갖다가 보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상 소음도는 뭐 77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요것이 이제 우리 보정치의 산정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식으로 해갖고 사실 만들어진 개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배경소음을 이제 보정하는 개념이에요. 자, 첫 번째, 측정 소음도가 배경 소음도보다 10dB 이상이 크다.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이에요. 측정 소음이 80인데 배경 소음이 한 뭐 69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10 이상이 나는 거죠. 그죠? 10부터 안 되는 거니까 사실 70도 되는 거고. 70도 되는 거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음은 10dB 차이가 나면은 10만큼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거의 10배 차이 난다. 이렇게 좀 학습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dB 이상으로 크다 그러면 이때는 뭐 한다? 보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보정을 안 한다라는 거. 이거를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갖고 우리 1과목에서도 문제 풀어본 적이 있었고, 그때 2과목에서 자세히 배울 거다 뭐 그런 얘기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dB 이상 크면은 보정할 필요가 없고, 문제는 3에서 9.9 요 사이로 들어갈 때예요. 자, 그때 3dB 차이가 된다 그러면 우리 앞에 그 보정치 구하는 식이 있었죠. 그러면 D 값이 얼마 된다는 거예요? 측정 소음도하고 배경 소음도 차이가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3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 보정치가 얼마로 나오냐면 마이너스 한 3 정도로 이렇게 산출이 된다. 그 다음에 4에서 5 정도를 이 보정치 식에다 집어넣으면 한 마이너스 2 정도. 그 다음에 6에서 9, 요거를 이제 보통 이제 9.9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 이 정도 범위로 들어가면은 거의 마이너스 1 정도가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보정치는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겠죠. 측정 소음도가 예를 들어서 85고 배경 소음도가 80이다. 그럼 차이가 얼마예요? 5 나는 거고, 그때 보정치는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대상 소음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만큼을 보정하니까 이때는 보정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이 대상 소음도는 얘는 측정한 소음도에다가 보정치를 갖다가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측정 소음도가 85 나왔는데 배경 소음도하고, 이건 배경이고 측정이고, 차이가 5만큼 났다. 그랬을 때 보정치가 5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때 대상 소음도는 83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소음 측정의 우리 기초가 되는 부분들 좀 정리를 했고, 요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우리 소음 측정 공정시험 기준에서는 어떻게 명시를 하고 어떻게 측정을 하라고 기술을 안내를 해주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